네 이놈. 감히 현감의 얼굴에 죽을 상이 가득하다 망언을 내뱉다니 당장 저 거지놈의 혀를 뽑아버려라. 서슬 퍼런 칼날이 13살 소년의 목줄기를 겨누고 관아 마당에는 살벌한 기운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이 보잘것없는 아이는 어쩌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단순한 배고픔이나 객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년이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현감의 파멸을 예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년 전 사라졌던 신의 눈, 천안이 이 아이의 눈동자에 다시 깃들었기 때문이지요. 조선을 뒤흔들고 탐관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거지 관상 천재 복남이. 그가 펼치는 기막힌 복수극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 지금 바로 그 전설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 어느 고을에 기이한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3살이나 채고는 왜소하여 8살로 보였고 언제나 기름때 절은 누더기를 걸쳤지요. 소년의 이름 복남. 부모도 친척도 없이 마을 어귀 다리 밑에 거처를 정하고는 하루하루 얻어먹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복남이를 미친 복남이라며 손가락질하거나 놀려대기 일쑤였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는 밥 한 술 얻어먹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해괴한 소리를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김씨, 오늘 장터 나가지 마. 코끝에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서렸으니 재물을 잃을 상이야. 평소 성격 급하기로 소문난 김씨는 버럭 화를 내며 아이의 머리를 꿀밤으로 쥐어박았죠. 이 빌어먹을 놈이 어디서 재수없게 남의 앞길에 초를 치는 게냐? 김씨는 씩씩대며 장을 보러 갔지만 그날 저녁 정말로 소판 돈 몽땅을 소매치기 당해 빈손으로 돌아왔죠. 소문은 금세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복남이의 눈을 마주치길 꺼렸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귀신이 쓰인 게야. 안 그러고서야 어찌 남의 일을 그리 잘 마치겠나.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복남이가 사실은 당대 최고의 관상가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다는 것을요. 복남이의 아버지는 왕실의 관상을 보던 영험한 분이었으나 욕심 많은 권세가의 영모를 꿰뚫어 보았다 억울하게 화를 입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어린 복남이는 부모님의 유언대로 자신의 비범함을 누더기 속에 감추고 거지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린 것이죠. 복남이의 눈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성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지은 죄악과 감추고 있는 비밀까지 마치 거울을 보듯 훤히 들여다보았죠. 복남이가 거지가 되어 마을을 떠도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의 일가 친척 중 한 놈이 이 고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복남이는 매일같이 고을 입구를 지키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화려한 가마 행렬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가마 곁을 지키는 포졸들의 기세가 등등하였고 마을 백성들은 겁에 질려 길가에 머리를 조아렸죠. 그 가마 안에는 새로 부임하는 현감 조득세가 타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가마가 자신을 지나칠 때 슬쩍 고개를 들어 조득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가마 창틈으로 보이는 조득세의 얼굴은 그야말로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눈꼬리는 위로 치켜 올라가 있어 잔인하고 입술은 얇아 박정하며 미간에는 남을 해쳐 얻은 검은 살기가 가득했지요.
무엇보다 그는 복남이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세가 조대감의 조카놈이었습니다. 찾았다. 내 부모를 죽게 한 원수의 핏줄. 내 놈의 탐욕이 어떻게 내 목을 조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복남이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누더기 소매 속에 숨겨둔 낡은 책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관상의 비법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책이 담긴 가문의 보물 천안비서였습니다. 현감 조득세는 부임 첫날부터 마을의 상황을 살피기는커녕 얼마나 뜯어낼까 계산하기 바빴죠. 이 고을은 땅이 비옥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창고가 비어 있는 것이냐? 당장 세금을 2배로 올리도록 하여라. 이방과 아전들이 흉년이라 백성들이 굶고 있다며 읍소하였으나 조득세는 코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백성들이 굶는 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내 말을 거역하면 곤장으로 다스릴 테니 당장 시행하라. 고을에는 곡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관아 앞마당에 누더기를 걸친 복남이가 나타나 커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명당 자리에 앉아 금은보화 꿈꾸지만 머리 위엔 도끼요 발밑에는 뱀이로다. 욕심보가 터질 때 목숨줄도 끊어지네. 관아를 지키던 포졸들이 달려나와 복남이를 쫓으려 했지만 복남이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조득세가 들으라는 듯 더 크게 외쳤습니다. 얼굴에 죽을 상이 가득한 현감나리.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열흘 안에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것이오. 조득세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고 겁이 많았던 그는 거지 아이의 말이 자꾸 신경 쓰여 잠을 설칠 지경이었죠. 이것이 바로 복남이가 설계한 장대한 복수국의 서막이었습니다. 복남이는 조득세의 가장 큰 약점인 탐욕과 공포를 동시에 건드린 겁니다. 과연 복남이는 이 악랄한 현감을 어떻게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될까요? 그리고 13살 소년이 가진 진짜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을 설치던 조득세는 결국 복남이를 관아 골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이놈, 아까 밖에서 떠들던 소리가 무슨 뜻이냐? 내 얼굴에 죽을 상이라니 감히 현감에게 망언을 내뱉다니. 복남이는 겁먹은 기색 하나 없이 조득세의 눈을 똑바로 보았죠. 날이 노여워 마소서. 소인은 다만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뿐입니다. 나리의 미간에 검은 기운이 맺힌 것을 보니 쌓아둔 재물이 오히려 나리의 목을 조르고 있군요. 조득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몰래 챙긴 뇌물과 곡식이 들킨 것만 같아 식은 땀이 났지요. 허면 방책이 있느냐? 이 기운을 없앨 방법이 있냔 말이다. 복남이는 기다렸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지만 하늘이 점지한 명당에 숨겨두면 자손만대 번창하고 나리의 수명 또한 길어질 것입니다. 평소 재물에 미쳐있던 조득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명당이라. 그곳이 대체 어디냐? 복남이는 손가락으로 마을 뒷산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저 산 너머 도깨비 골짜기 끝에 금계 포란형이라 하여 금달기 알을 품은 기막힌 혈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부로 손을 대면 화를 입는 곳이니 진정으로 재물을 지키고 싶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땅이지요. 조득세는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해 금은 보화를 모았고 그것을 숨길 장소를 찾고 있었거든요. 좋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너에게도 큰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야. 복남이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모아라. 내 놈이 모은 그 재물이 결국 내 무덤의 비석이 될 것이니. 며칠 후 조득세는 복남이가 알려준 골짜기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고 한낮에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음산한 기운이 도는 곳이었죠. 하지만 눈먼 탐욕은 공포마저 이겼습니다. 복남이가 짚어준 땅 아래를 파보니 정말로 번쩍이는 금빛 돌멩이가 하나 나오지 뭡니까? 사실 그것은 복남이가 미리 묻어둔 가짜 금석이었지만 이성의 눈이 먼 조득세의 눈에는 천하의 보물로 보였던 것이지요. 오호라! 과연 명당이로다. 이곳에 내 보물들을 모두 옮겨 놓으리라. 조득세는 그날부터 밤마다 포졸들을 시켜 비밀리에 괴짝을 산으로 옮겼습니다. 그 괴짝 안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고혈이 섞인 곡식과 은전이 가득 담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산을 오르는 현감의 행차를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감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 험한 산속을 왜 저리 오르내릴까? 복남이는 그 모습을 나무 뒤에서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복남이는 조득세가 재물을 다 옮기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현감나리가 산속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비상식량을 숨겨두셨다네. 흉년에 굶어 죽을까봐 직접 명당에 공양을 드리는 거래. 배고픔에 허덕이던 백성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조득세는 자신의 재물을 백성들이 노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산 입구를 봉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의심을 더 크게 샀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곡식이라면 왜 군사를 시켜 막는가? 민심은 흉흉해졌고 조득세의 이마에는 복남이가 말했던 검은 기운이 더욱 진하게 내려앉았죠. 그런데 이때 조득세가 예상치 못한 큰 인물이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을 한 한중년 사내가 복남이의 거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내의 관상을 본 복남이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에는 정의의 기운인 해태의 형상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리의 칼날이 이 썩은 고을을 도려낼 날을요. 사내는 빙긋 웃으며 복남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어찌 이리 깊으냐. 내가 바로 그 유명한 관상 천재로구나. 그 사내는 바로 왕의 밀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복남이는 어사에게 조득세가 산속에 숨겨둔 재물과 그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상세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득세도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죠. 그는 이미 중앙의 권세가인 조대감에게 손을 써두었습니다. 어사가 나타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오히려 어사를 역모로 몰아세울 무서운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득세는 복남이가 자신을 돕는 척하며 어사와 내통한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행동했죠. 이놈 복남아,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어사와 함께 내 재물을 탐내다니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과연 복남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반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조득세는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복남이와 어사를 산속 명당으로 유인하였습니다. 내 놈들이 이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오냐, 내 오늘 너희를 보물과 함께 영원히 묻어주마. 조득세가 신호를 보내자 숲속에 숨어있던 사나운 칼잡이들이 어사와 복남이를 겹겹이 에워쌌지요.
어사는 침착하게 품속의 마패를 만지작거렸지만 상대는 이미 눈이 뒤집혀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골짜기에 기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우후. 내 재물. 내 재물을 탐내는 자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리라. 자욱한 안개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조득세의 칼잡이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도깨비 골짜기의 원혼들이 나타났다. 조득세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 저건 환상이다. 당장 저들을 베어라. 하지만 복남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며 조득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나리 보십시오. 나리의 등 뒤에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매달려 있습니다. 나리가 수탈했던 그 백성의 원혼입니다. 조득세가 뒤를 돌아보자 정말로 피 묻은 손이 자신의 어깨를 지나가는 듯한 환상을 보게 되었죠. 사실 이것은 복남이가 미리 준비해둔 치밀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낮에 미리 골짜기 곳곳에 환각을 일으키는 특수한 향초를 숨겨서 태워두었고 마을의 힘없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 귀신 분장을 시켜 조득세의 죄책감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제 발등을 찍는 법. 조득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칼을 휘두르다 오히려 제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라. 저리 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다 조대감님이 시킨 일이란 말이다. 공포에 질린 조득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술술 불기 시작했죠. 어사 박문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어사대의 관군들이 횃불을 밝히며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조득세는 그제야 자신이 복남이의 관상술이 아니라 치밀한 지략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득세가 숨겨두었던 그 엄청난 괴짝들을 열어젖힌 순간 어사와 관군들은 모두 경악하고 말았죠. 에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야 할 괴짝 안에는 빛나는 보석 대신 시커먼 돌덩이와 모래만이 가득했습니다. 조득세는 실성한 듯 괴짝으로 달려들어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돈, 내 금괴들, 분명 여기 넣었는데 어디로 간 것이냐? 복남이는 차가운 눈으로 조득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말했지요. 이곳은 재물을 숨기면 자손만대 번창하는 명당이라고요. 하지만 그 재물은 땀 흘려 얻은 것만 해당하는 법입니다. 백성의 피눈물로 모은 가짜 재물은 명당의 기운을 만나 본래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복남이가 조득세의 부하 중 가장 가난하고 핍박받던 신복을 미리 포섭하여 재물을 옮기는 밤마다 보물을 빼돌리고 그 자리에 모래를 채워넣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보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복남이는 어사에게 지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지도에는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들과 무너져가는 서당, 그리고 다리가 끊긴 개울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보물은 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아이들의 책이 되었으며 끊어진 길을 잇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13살 소년의 깊은 해안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놈 조득세. 내 놈은 재물도 잃고 관직도 잃었으며 이제 목숨마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득세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득세의 배후에 있던 진짜 원수, 한양의 조대감이 이 소식을 듣고 자객을 보냈다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복남이와 어사 일행은 한양으로 압송되는 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복남이는 칼날 앞에서도 그 빛나는 눈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네 번째 파트에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어집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조득세를 압송하여 한양으로 향하던 어사 박문수의 행렬이 가파른 고갯길에서 갑자기 멈춰 섰지요. 길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검은 복면을 쓴 10명의 자객들. 그들의 손에 들린 서슬 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암행어사는 들어라. 우리는 조대감님의 명을 받고 왔다. 그 아이와 조득세를 넘기고 조용히 물러나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자객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호위무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상대는 일당백의 인류 검객들이었죠. 수적 열세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 뒤에 숨어있던 복남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누더기 옷자락을 휘날리며 자객들에게 다가가는 아이의 모습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자와 같았지요. 복남아, 위험하다. 어서 물러서거라. 어사 박문수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복남이는 멈추지 않고 자객 우두머리의 눈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자객의 칼끝이 복남이의 목줄기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복남이는 오히려 자객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을 쥔 손은 강하나 눈동자 밑에 흐르는 슬픔의 그림자는 숨기지 못하시는군요. 대장님, 고향에 두고 온 눈먼 노모가 눈에 밟히지 않으십니까? 자객 우두머리의 칼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복남이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죠.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님의 미간에는 충성심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의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지금 그 칼로 무고한 사람을 베면 대장님의 노모는 아들이 보낸 돈으로 목숨은 연명하겠으나 그 영혼은 평생 지옥의 불길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복남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객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는 조대감 밑에서 더러운 일을 도맡으며 오직 고향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복남이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대장님. 조대감의 관상은 토사구팽의 상입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을 냉혈한의 얼굴이지요. 이번 일이 끝나면 대장님과 동료들은 입막음을 위해 모두 죽임을 당할 운명입니다. 그것이 조대감이라는 자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자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두려움이었죠. 이때 복남이가 자객 우두머리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조대감의 죄를 증명할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사나리께서 대장님의 노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사 박문수 또한 복남이의 의도를 알아채고 엄중하게 약속했습니다. 나 어사 박문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정의의 편에 선다면 너희의 지난 죄를 사하고 가족의 안위를 보장하겠다. 자객 우두머리는 길게 탄식을 내뱉더니 바닥에 칼을 던졌습니다. 관상 보는 아이의 말이 내 심장을 울리는구나. 사람답게 죽느니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10명의 자객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바람이 불 뻔했던 고갯길이 복남이의 말 한마디로 평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들까지 복남이의 편이 되었습니다. 조득세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죠. 자신이 믿었던 최후의 보루가 13살 거지 소년의 눈빛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진정한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이제 행렬은 다시 한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연 복남이는 부모님의 원수이자 조선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대감 본체와 맞서서 어떤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될까요? 진짜 사이다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한양 대결2가 다음 파트에서 펼쳐집니다. 한양 도성에 도착한 복남이의 눈앞에는 웅장한 궁궐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궁궐 문을 지키던 금군들이 어사 일행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박문수는 들어라. 내 놈이 지방에서 군사를 모아 영모를 꾀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포박을 받거라. 조대감이 한 발 앞서 임금님께 거짓 상소를 올려 어사를 역적으로 몰아세운 것이었습니다. 조대감은 궁궐 문 너머 높은 계단 위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그의 곁에는 임금님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전하, 저 박문수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지 아이를 앞세워 괴력난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사옵니다. 조대감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이미 모든 판을 짜놓은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당황하여 무릎을 꿇었으나 금군들의 칼날이 목끝에 닿아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 포위망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누더기를 입은 우리의 복남이었습니다. 어디서 천한 거지가 용안을 뵙기도 전에 앞장서는 것이냐. 당장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조대감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복남이는 오히려 임금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소인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보는 아이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곁에 선 저자의 얼굴을 보소서. 임금님의 눈을 가리고 조선의 뿌리를 갉아먹는 거대한 쥐새끼의 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궁궐 마당이 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임금님은 복남이의 형형한 눈빛에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들어 금군들을 제지하셨습니다. 쥐새끼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자는 과인의 충신이 아니냐? 복남이는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가 조대감을 정면으로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자의 이마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나 속으로는 임금님의 자리를 탐내는 역적의 상이 뚜렷합니다. 저자가 숨겨둔 비밀 장부와 가짜 인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당장 맞춰 보이리다. 조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복남이는 관상뿐만 아니라 귀순한 자객들로부터 조대감의 비밀 금고 위치를 이미 파악해 두었던 것이지요. 복남이는 임금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진정한 왕은 백성의 얼굴에서 자신의 운명을 읽고 간신은 왕의 얼굴에서 자신의 욕심을 읽습니다. 지금 이자의 소매 속을 조사해 보십시오. 전하의 어인을 위조한 가짜 인장이 들어있을 것이옵니다.
임금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조대감의 소매를 수색하라.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금군들이 그의 소매를 뒤지자 정말로 복남이가 말한 대로 금빛 찬란한 가짜 어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조대감이 왕명을 위조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제거하려 준비해 둔 결정적 증거물이었지요. 에이,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 거지 아이가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조대감이 발악했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분노하여 어좌에서 일어나 호통을 치셨습니다. 박문수를 석방하고 저 역적 조대감과 그 일당을 모두 의금부로 압송하라. 궁궐 마당에는 통쾌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13살 소년이 조선의 최고 권력자를 말 한마디로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복남이의 진정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대감에게 수탈당한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돌려주어야 했지요. 이제 마지막 대반전과 함께 모든 악연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갇힌 조대감은 마지막까지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복남이를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던 것이지요. 내 이놈 복남아, 내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내 부모가 죽던 날 사실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느니라. 조대감은 복남이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잔인한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기 전 가문의 비책을 내게 넘기는 조건으로 목숨을 구걸했지. 그는 영웅이 아니라 비겁한 배신자였다. 복남이의 눈동자가 잠시 떨리는 듯 했으나 이내 소녀는 깊고 푸른 바다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었죠. 복남이는 감옥 안으로 천천히 걸어가 조대감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날이 마지막까지 가엾은 분이시군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한 말의 진실이 글자처럼 새겨집니다. 나리의 혀 끝에는 지금 시커먼 독사의 무늬가 보입니다. 거짓으로 남의 명예를 더럽히려 하는 자는 죽어서도 혀가 뽑히는 상이라 하더군요. 복남이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일기를 꺼내 조대감 앞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도 조대감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으며 오직 어린 복남이가 세상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절절한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수였던 심리전마저 복남이의 밝은 눈앞에 무너진 것이지요. 이때 임금님께서 내리신 특별 교지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대감 일가는 재산을 몰수하고 변방으로 유배 보내며 억울하게 가문이 도륙당한 복남에 붙인 홍대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킨다. 복남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되자 참아왔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로 살면서도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궁궐에서는 복남이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실 관상가로 등용하려 했습니다. 임금님은 복남이를 가까이 불러 따뜻하게 물으셨죠. 복남아, 너의 재능은 조선의 보배로다. 궐에 남아 내 곁에서 나라의 앞날을 함께 논하지 않겠느냐?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복남이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임금님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백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사옵니다. 진정한 관상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웃음 짓는 얼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소인은 다시 길 위로 떠나려 하옵니다. 어사 박문수는 복남이의 결심을 듣고 아쉬운 마음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남아, 정녕 떠나겠느냐? 내가 내 곁에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할 터인데. 복남이는 해맑게 웃으며 박문수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어사나리 나중에 길을 잃으시거든 이 안에 글귀를 보소서. 나리처럼 정의로운 분이 계시기에 조선의 관상은 아직 밝습니다. 복남이는 다시 낡은 누더기로 갈아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수만 대중의 환호 속에 한양을 떠나는 소년의 뒷모습은 거지가 아니라 세상을 구한 작은 거인과 같았지요. 복남이가 떠난 후 조선 땅 곳곳에서는 기분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의 탐관오리가 갑자기 개과천선하고 가난한 선비가 길에서 귀인을 만나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곁에는 눈빛이 맑은 어느 거지 소년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괴롭혀서 쌓은 재물과 권세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칼날이나 금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밝은 눈에 있다는 것을요. 복남이처럼 정의롭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늘이 돕고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관상 천재 복남이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난 야담을 들고 오는 데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 통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기막힌 반전과 속 시원한 사이다가 있는 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